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에 들어온 속보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승리와 승리의 동업자 유모 대표의 구속영장이 모두 다 기각됐습니다. 두 사람 다 기각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경찰이 승리를 18번이나 소환을 해놓고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경찰이 몸통, 핵심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구속됐는데 승리와 유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찰의 수사가 정말로 부실했던 걸까요? 잠시 후에 전문가들, 선수들 불러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버스 안 다니면 어떡하나. 어제 밤 늦은 시간부터 오늘 새벽까지 전국의 지자체와 또 버스 노조가 협상을 한 결과 파업을 미루거나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오늘 버스는 대부분 정상 운행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서울 경기 버스 협상 시한 연장. 서울 17일, 경기 28일까지 협상을 하기로 연장을 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 전해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또 버스 노조가 합의를 했다라는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인천, 광주, 세종 등 6곳에서 버스 파업을 철회했고 부산, 울산 등 4곳은 새벽까지 협상을 했는데 일단은 버스를 시동 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기, 충남, 세종 등 5곳 이상에서 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했고요. 인천, 광주, 전남에서는 준공영제 예산을 확대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결국에 국민 돈으로, 시민 돈으로 임금을 보전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은 맞습니다. 이를 두고 결국 주 52시간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여놓고 아무런 대책을 1년여간 준비하지 않고 버스가 파업하자고 하자 시민들 예산, 시민들 돈으로 2중, 3중 부과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요금 인상으로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돈 털었다는 거예요. 시민 지갑 털어서 막았다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많게는 버스 요금이 400원 인상됩니다. 출근할 때 400원 더 내고 퇴근할 때 400원 더 내면 왕복 800원. 일주일이면은 얼마입니까? 8호 40, 4,000원. 한 달이면 2만 원가량. 버스 요금이 출퇴근에만 인상된다는 거죠. 이거 다 우리 세금이라는 겁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인상됨에 따라서 충남북, 세종, 경남도 올해 안에 다 줄줄이 인상될 방침입니다. 시민들은 아니 정부가 이런 대책도 없이 결국 시민들에게 세금으로 그리고 버스 요금으로 부담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의 딜레마가 오늘 조선일보에 적나라하게 실렸습니다. 남은 지원하려는데 정작 북한 쌀값은 급락했다는 겁니다. 북한의 장마당 쌀 시세를 보면요. 작년에 5,000원에서 올해 4,000원으로 오히려 쌀값이 떨어졌다. 이 말은 쌀 사정이 넉넉하다는 얘기예요. 6개월 가까이 계속 북한 장마당의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이 많다라는 거죠. 식량 사정이 악화됐다라는 기존의 주장과 현실이 상반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마당의 식량 저장 능력도 충분하고 민심 수습 차원에 북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한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 우리 정부가 쌀 줄게 하는데 생색내지 마라라고 뻗댔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 잠시 후 오늘의 앞으로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승리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의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결국 경찰의 수사가 부실한 건 아니냐라는 경찰 수사 부실 의혹까지 논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버닝썬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경찰 일부 세력이 이 승리의 일부와 유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의심의 논철이었는데 경찰이 결국 이 유착 의혹과 관련돼서는 뭐 하나, 단 하나 제대로 밝혀낸 것 없다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5 시대가 시작됐는데 어째 영 시원치 않다. 영원폰을 내세워서 5만 대를 5G 폰 팔아놓고 LTE보다 느린데 5G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기자의 확인 결과 드러났습니다. 삼성과 LG전자의 5G 폰 잠정 판매량이 갤럭시 S10은 23만 대, V50 싱큐는 5만 대로 현재 예측이 되는데 취재 기자가 이 5G 폰으로 사용을 해봤는데 일부 실내에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4G LTE의 10분의 1 속도가 나온다. 더 느리다는 거예요. 커버리지 맵이 표시된 강남과 명동에서도 5G가 아닌 LTE로 연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 그런데 이동통신사와 이 5G 제조사에서는요. 망 구축이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기다리라는 말만 ARS처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아예 정부가 5G 선포를 조금 늦추고 완벽하게 개시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과 골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의 비극적인 결말이 드러났습니다. 인천에서 동급생들의 폭행에 시달려서 추락해서 숨진 그 중학생 스스로 비관을 한 투신이 아닌 죽음을 무릅쓴 탈출이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집단 폭행을 피하려다가 어떻게든 안 맞기 위해서 한 발짝 두 발짝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어서 떨어진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10대 4명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고 강도 높은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많게는 7년까지 선고가 됐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졸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잘생긴 변호사, 손소 변호사님 모셨고요. 오늘 저희 수요일에 정치의 시즌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현역 매치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현역 선수는요. 할 말은 한다. 민주당의 소신파, 검은 머리, 조홍천 의원 모셨고요. 자유한국당의 이양수 의원 모셨는데 저희 채널A에 정말로 오랜만에 거의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는 거의 최초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이 두 분의 현역 매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채널A의 베테랑 현장 기자 박소윤 기자와 도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배영 박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버스 사진과 함께 결국 해결책은 국민의 지갑이었다라는 얘기.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또 봉변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 오늘 하나하나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탑뉴스 주제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노심초사 밤새 얼마나 걱정 많으셨습니까? 야, 오늘 정말 회사에 중요한 회의 있는데 중요한 바이어들 면접이 있는데 버스가 서면 어떡하나. 많은 분들이 좀 고심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밤새 계속 걱정 어린 마음으로 이 버스의 협상 과정을 지켜봤는데 다행히 협상 기한이 연장되거나 협상이 타결되면서 버스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중입니다. 저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과연 이 제대로 버스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시민들 불편은 없는지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지훈 기자. 네, 서울역 버스 완성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뒤로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 지금 보니까 뒤로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서울과 경기 버스 모두 정상적으로 다니는 거죠? 예,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곳 서울역 환승센터로 다니는 서울과 경기 지역 버스들은 모두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밤새 파업 소식에 귀 기울이며 촉각을 곤두세웠던 시민들은 지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버스노조와 사측은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을 이어가다 노조 측이 한때 협상장에서 철수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때만 해도 파업이 강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파업을 1시간 30분 앞두고 임금 3.6% 인상에 합의해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협상 시한이 연기된 경기도 광역버스 역시 정상 운행 중이고 부산도 오늘 새벽 5시쯤 노사 협상이 타결돼 버스 운행이 중단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울산은 첫차 운행 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서 파업이 진행됐다가 1시간 전쯤 노사가 전격 합의해 버스 운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주윤 기자, 그럼 이제 완전히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버스 파업이 완전히 철회된 게 아니라 경기도처럼 잠깐 미뤄졌을 뿐인 지역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기와 충남, 세종, 청주 지역의 경우는 버스를 운행하고는 있지만 이 협상 시한을 2주 뒤인 29일로 미루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 자리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시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다음 달 초부터 경기 시내버스와 경북, 전북 등 버스노조원 5만 5천 명의 임금 협상도 시작되기 때문에 또 다른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버스 환승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윤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밤새 협상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 전국 지자체별로 저희들이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버스노사 한밤 협상, 최근 반영된 상황까지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현재 서울은 버스가 정상 운행 중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완전히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경기 지역이 지금 버스 요금이 많이 올랐어요. 최대 400원 가까이 인상이 돼서 잠시 후에 또 경기 지역 남양주 국회의원인 또 조홍천 의원의 입을 통해서 또 경기 주민들의 입장도 좀 한번 들어볼 텐데 경기도는 협상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파업이 유보됐을 뿐이지 협상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상황 말씀드리고요. 인천은 협상 타결. 충남 같은 경우는 파업을 철회했지만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부산은 협상이 타결됐고 경남 창원도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광주, 전남, 인천, 대구도 협상이 타결됐고 울산도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협상이 다 타결이 됐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연기가 되거나 협상이 유보가 돼서 언제든지 다시 버스가 멈춰설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문제는 협상이 타결됐다 하더라도 요금이 오른다는 겁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이재명 지사 잠시 후에 저희가 얘기 들어볼 텐데 고개를 숙였어요. 뭐라 말을 못했어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200원이 경기도는 인상됩니다.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오르고요. 특히 이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요. 400원이 올라요. 편도에 400원, 라운드웨이 왔다 갔다 800원, 현행 2,400원에서 2,8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지금 박소영 기자, 결국에 정부가 작년 3월에 주 52시간을 결정하면서 버스 기사들이 버스를 멈춰 세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정부가 1년 동안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가 결국에는 세금으로 버스 기사들의 임금을 인상해주고 시민들의 지갑에서 버스 요금을 올리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버스 측에서 노조 측에서 얘기를 했던 게 월급을 인상을 해달라, 그리고 정년을 연장해달라, 그리고 버스 준공연제를 실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보시면 결국 월급은 국민들이 버스 요금을 더 내면서 해결이 된 셈이고요. 준공연제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운영할 때 적자가 나면 이걸 지자체나 정부가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역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 국민들이 돈을 내서 이렇게 모든 파업이 해결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군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저의 댓글을 좀 봤어요. 네. 댓글이 굉장히 이번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댓글이 많더라고요. 정부가 해결을 못하면 결국 국민들이 다 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막 올리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혈세로 세단 타고 다 하냐, 생색은 정부고 허리띠 졸라매는 건 왜 국민이냐라는 얘기. 그다음에 이 주 52시간은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 결국 국민은 덤태기 쓰는 꼴이 아닌가라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건 주 52시간제는 이미
지난해 3월부터 우리가 내년에 시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1년이 넘는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버스에서 파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랴부랴 이달에 들어서야 그러면 요금을 인상하겠다라는 요금 인상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요금 인상안을 통해서 지금 이제 파업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끝까지 그 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그 도지사를 설득을 해서 우리가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과연 이 요금 인상 지금 보니까 역대 시내버스 요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려도 한 150원 정도까지 올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200원이 한꺼번에 오른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은 누가 설득을 할 것인지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경기도 주민들의 반응들까지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 좀 작성을 해서 살펴봤는데 또 경기도의 지역구의 국회의원인 조홍천 의원님 버스 많이 타십니까 평소에? 예. 시내버스 요금 얼마예요? 어디요? 서울요, 경기도? 경기요. 경기는 1250원. 광역버스 요금 얼마예요? 2400원. 정답. 그 경기도 주민분들이 지금 시민의 발인 버스가 어떻게 400원이나 오르냐 걱정을 좀 많이 하세요. 엄청 오른 거죠? 엄청 올랐죠. 예. 지금 서울에서 한 30km 거리를 벗어난 쪽에 있는 경기도 주민들은 도시철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가용 출근 외에는 광역버스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위 말한 그 빨간 버스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400원을 유일한 교통수단을 올려버리니까 안 그래도 팍팍한 살림에 좀 어려움은 많을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더 힘든 것은 경기도 그 광역버스의 그 상당 부분을 특정 회사가 지금 독과점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 회사의 오케이가 떨어져야지만이 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것도 좀 생길 수가 있고, 또한 광역버스는 출발지와 종점을 합쳐가지고 버스 정류장을 6개밖에 두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작 서울로 들어와서는 잠실, 뭐 사당동, 뭐 서울역 이런 쪽에 그냥 다 모아서 하차하고 거기서 다시 환승을 해서 또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 불편한 시스템을 좀 개선하면서 버스 요금을 400원이나 인상을 하면 그래도 좀 모르겠는데, 그건 그냥 놔두고 요금만 인상된다고 하면은 그 경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예. 지금 조홍천 의원이 또 경기도민의 어떤 걱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가 결국은 고개를 몇 차례 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불가피하게 버스 요금 인상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요금 인상은 뭐 불가피하고, 또 일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게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일이잖아요. 그동안 좀 뭐 했냐 이런 비판도 있긴 있거든요. 글쎄요, 그 요금 잠깐만 멈춰서 아니 제가 더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었어요. 네, 미안합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결국엔 이렇게 일어나서 고개를 이재명 도지사가 숙이게 됐는데, 결국은 이양수 의원님, 결국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52시간 제도에 어찌 보면 부작용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주 52시간을 강제로 시행을 했는데, 이 버스기사 같은 경우는 내가 일을 더 하고 싶고 그래야 좀 생계가 유지되고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주 50원 더 일을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이 임금이 많이 줄어서 결국 파업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히려 그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추진했던 그 정책인데 어떻게 보면 임금 노동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됐죠. 경기도의 한 버스 운전사의 사례를 보면은요, 이분이 지금 52시간을 더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7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주 52시간이 확정이 되면은 22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이 줄어듭니다. 50만 원이면 아이들 뭐 솔직히 학원비라든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서 이 50만 원을 더 벌어야 될지 이런 것을 좀 걱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좀 추진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권을 하면 집권 세력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즉 최저임금이라든지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방향을 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속도는 전문 관료와 전문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속도대로 이 정책 방향을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집권 세력이 정책의 방향도 결정하고 정책의 속도도 결정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과속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 운전사를 전국적으로 한 10,000명 정도가 더 필요하고 네. 그 예산으로 한 1조 2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면 이거를 매년 나눠서 한 2천억 원 정도씩 그리고 한 2,000명씩 이렇게 분담해서 뽑는다면 한 5년, 6년 걸려서 이 정책이 시행됐다면 이렇게까지 대란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런 속도 조절에 국민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버스 간밤의 상황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민심 대장정 일정 중인데요. 또 이번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봉변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민노총에 의해서 또 일정 부분 막히면서 상당 부분 곤욕을 겪었는데 박소영 기자, 잠시 후에 이제 그 민노총이 황교안 대표 일행을 막아선 장면도 저희가 한번 볼 텐데 일단은 궁금한 거 영상 보기 전에 이번에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민노총이 이번에 왜 몰려온 겁니까? 저도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민생 탐방 중이고 어제는 청주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청주에서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간담회 자리는 교육 관련 자리였습니다. 어떤 자리냐 하면요. 이 청주에 있는 학교 운영위 협의회의 이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는데 근데 이 간담회 장소에 민주노총 측이 나타난 겁니다. 한 40여 명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커피숍 같은 데서 이제 간담회를 갔는데 30분 전에 먼저 와서 저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데요. 요구하는 게 5.18 망언,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황교안을 물러가라, 그다음에 세월호 주범인 황교안을 처벌하라, 이런 내용이 저렇게 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를 저 간담회 자리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자리를 앉아버리고요. 못 들어가게 입구를 막고 심지어 눕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옆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빚어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저렇게 앞을 막으니까 옆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일부 그 민노총 사람들은 이렇게 자리에서 눕는 상황까지 이렇게 벌어지고요. 그 바람에 이렇게 옆으로 지금 피해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이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몸을 숙여서 이렇게 바 같은 데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민노총이 뭐라고 주장을 했는지, 왜 막아섰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황 대표는 뭐라고 입장을 밝혔는지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런 상황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법치의 수준입니다. 지금의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하루 속히 따로잡을 수 있도록 민생의 어려운 지역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과정입니다. 민노총이 황교안 대표의 일정을 막아서면서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정식 통로가 아닌 곳으로 출입을 하는 사진도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차력 수준의 뭔가 어디로 지금 밑으로 이렇게 굉장히 절박하게 황 대표를 수행하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다양한 해석들이 지금 났고 있는, 웃으면 안 되는데 뭔가 웃기면서 우픈 상황이에요. 사실 근데 지난번 봉변 당했을 때랑 지금 이번 민노총의 반대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바를 보면 적폐를 청산하라, 황교안은 물러가라, 국정농단 처벌하라 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민주노총이 이 노동정책에 관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표출하게 됐을 때 정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집권 여당을 향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굳이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저렇게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노동 현안에 관한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의 몸을 담고 있었고 과거에 좀 보수적인 성향으로 나름대로 국정을 이끌어왔던 황교안 대표 개인에 대한 불만, 그리고 더불어서
자유한국당 해체가 답이다 등에 대한 한국당 자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노동의 현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치적인 쟁점을 갖고 주장을 하는 거군요. 정치적인 메시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고요. 100명이 넘는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민주당과 근접한 수치로서 상당히 많은 보수적인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한국당에 어느 정도의 마음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1야당의 여러 가지 정치 행보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나서서 저와 같은 정치 행보를 벌이게 된다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보건대 민주노총의 저 같은 행동에 얼마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중총궐기 등을 통해서 수차례 집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거나 또 집회들을 이끌어온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 현안에 관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면은 사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서 저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양수 의원님 어떠세요? 또 당에서 당직까지 맡고 있는데 네. 민주노총이죠. 네. 뭐 사실은 민주노총이 검찰도 찾아가고 청와대도 항의 방문하고 뭐 한국당 당대표도 막아서고 좀 거침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민주노총이 민주노총의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기를 저는 대단히 희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야 될 그런 조직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민주노총이 지키고 있는 노동자의 권익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2천만 명 중에 200만 명에 불과합니다. 200만 명의 거대 노조, 큰 기업 노조, 이런 재벌 노조, 이런 분들의 이익만 지금 대변하고 있고 나머지 1,800만 명 노동자의 권익을 등한시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민주노총이 그런 1,800만 명의 지금 어려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매 모든 정치 현안마다 쫓아다니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한국당 전당대회 앞에서도 민주노총이 와서 방해 시위를 했습니다. 예. 한 정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시위, 이거는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때 현장에 계셨잖아요. 있었죠. 예. 옛날에 YS 때 용파리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YS의 야당 창당을 방해하기 위해서 조직폭력배들이 동원돼서 그걸 회방을 놨습니다. 그때와 지금 다를 게 뭡니까? 민주노총이 조직폭력배 같은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공익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됩니다. 지금 그 민주노총이 청와대도 가고 그다음에 일반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한테 마구 아랫사람 부르듯이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번 정권 수립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라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고 또 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경찰들도 공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이 반민노총 정책을 추진하려 했었습니다. 네. 그때 민노총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면서 민주당의 당시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당시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민주노총의 힘을 압니다. 그래서 본인의 가장 아군인 민주노총과 척을 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민주노총이 너무 과욕을 부리게 되고 너무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그것이 정권의 부담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민노총 지도자들이 잘 판단해서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노총의 저런 기습시위 같은 행태는 부적절합니다. 부적절하다. 예. 정당 활동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죠. 예. 그렇지만은 저는 자유한국당이 장내 대신에 장외에 나가서 저렇게 태극기 세력의 그 박수 샤워를 받고 또 민주노총과 대립하고 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한쪽으로 치우친 지지자들의 박수로만은 총선에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결국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여기서 저는 모든 게 비롯된다고 봅니다. 합헌적인 헌법에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부정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 자유한국당의 자세가 이번 패스트트랙에 따라서는 어쨌든
국회법이라는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절차적으로는. 근데 그걸 부정하고 자기는 합헌적인 절차도 부정하고 또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또 저렇게 장외로 나가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다면은 나라를 걱정하고 또 혐오와 대립을 싫어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고 탄핵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은 자유한국당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정말 진지하게 권해드립니다. 한편 이 황교안 대표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한 사찰을 찾았는데 이곳에서 홀로 합장을 안 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사찰을 찾았는데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독실한 또 이제 크리스천으로도 알려져 있고 교회에서 또 장로님인 딱 봐도 장로님처럼 생기셨잖아요. 장로님인 것으로 알려져서 합장은 안 했지만 지금 두 손을 모으고 또 두 눈을 감는 일종의 다른 방법으로 좀 예를 표한 모습이 있는데 불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아니 저희까지 가셨으면 그래도 합장까지는 하셔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이 일고 있는데 손소 변호사님 네. 문득 궁금해지는데 네. 장로님 출신 대통령 분들이 전직 대통령이 꽤 계셨잖아요. 이명박 그렇죠. 대통령도 그랬고 네, 그분들은 어땠나요? 좀 대비되는 측면이 있어요.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찰 방문할 때마다 실제로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였거든요. 일반적인 이건 이미지가 장로이고 또 시장 재임 시절에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걸 발언됐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이제 그 사찰 방문할 때마다 합장하고요. 예. 또 고개도 숙였습니다. 반면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장로였는데 합장은 안 했어요. 네, 고개만 숙이는 그런 그 차이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뿐 아니라 김은옥 여사 또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법명을 받았는데요. 법명까지? 당시 그 교회 권사였습니다. 권사님인데 교회 권사였는데도 2007년에 그 법명을 받았어요. 당시 법명이 이제 연화심. 네, 실제로 그 후에 이제 불교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그런 행동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황교안 대표와 전직 두 대통령과의 어떤 그 차이점 비교 이런 것도 이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김배현 박사님 네. 이게 사실은 뭐 이제 종교의적 신념에 따라서 이제 합장을 황교안 대표가 안 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 정치인이라면 뭐 장로님이더라도 가서 합장하고 속으로 사실 기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부처님 오신 날에 딱 합장하면서 주여 이러시는 분도 많고 어떤 그런 보여주기 모습이 좀 아쉬운 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정치로 치게 되면 초년생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님 이렇게. 예.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 석가탄신일에 결국은 이 절을 찾아가고선 나름대로 예를 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건데요. 아마도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매주 한 번도 이 주말에 예배를 빠지지 않을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진 기자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지만 아마 김진 기자보다 훨씬 더 심할 정도로 열심히 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보다 한 수 위세요. 예,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랬듯이 본인의 몸에 밴 습관이 있기 때문에 처음 가서 이렇게 예를 표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 아마도 내년에 석가탄신일이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상황이 연출되게 된다면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 이번엔 또 민주당 소식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거의 근소하게 붙었는데요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특정 여론조사가 이상하다. 그 여론조사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 2주년을 기념해서 되게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만 이상한 결과를 보도를 했고 그 대변인실에 자료를 나눠줬나요? 여론조사 자료를? 네, 좀 나눠주세요. 나눠주시면 그 선관위에 등록한 자료이기 때문에 전부 검증을 받은 자료들이기 때문에요. 자, 이해찬 대표가 이상한 여론조사라고 지목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 바로 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8.7%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34.3%의 정당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얼마입니까? 38.7 빼기 34.3은
암산 결과 4.3%포인트. 정확하죠? 우리들은 또 암산이 정확해요. 4.3%포인트 격차로 붙었기 때문에 지금 오차 범위가 얼마예요? 오차 범위 안쪽으로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4.4%가 오차 범위니까 오차 범위를 안팎으로 하는 범위로 지금 거의 다 오차 범위에 걸쳐서. 걸쳐서 지금 들어온 상황인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콕 집어서 이거 잘못됐다, 이상하다라고 했어요. 이양수 의원님. 네. 이해찬 대표께서 여론조사 결과를 잘 못 믿으신다는데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저도 대통령 지지율이 47%, 48% 된다는데 못 믿겠어요. 대통령 지지율 그럼 못 믿겠다. 근데 사실은 여론조사 기관마다 여론조사 그 표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 표본에 따라서 오차가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여론의 추세죠. 예. 어떤 한 기관에서 한 표본으로 꾸준히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해찬 대표가 원래 좀 무서운 얼굴이시잖아요. 예. 저렇게 한마디 하면 리얼미터가 지금 굉장히 떨고 있을 텐데. 리얼미터가 떨고 있다. 네, 리얼미터 혼내지 마시고. 예. 추세가 한국당이 지금 오르는 추세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대응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의 자세.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과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지금 정부와 여당에 화가 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한번 되돌아볼 좋은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대표께서 저 얘기를 왜 하셨는지가 궁금한데 아마 조홍천 의원이 그 속사정을 잘 알 것 같은데 바로 이 대표가 한국당 잘 나온 여론조사 결과 못 믿겠다 하니까 이양수 의원이 바로 그럼 대통령 지지율 잘 나온 여론조사 못 믿겠다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방금 이양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수치가 38인지 34인지 보다는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전 100% 동감을 하고요. 예. 이 조사 기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 이상한이라고 하는 그거는 아마 ARS 조사를 한 걸 거예요. 예. ARS 조사는 중간층, 중도층들은 대개 전화를 끊죠. 예. 아주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주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잘 안 듣죠? 예, 숫자가 좀 많이 나오고,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전화 면접 조사. 그건 또 중도층들도 전화 많이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방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하간에 추세가 중요한 거고, 또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과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탄핵 결과 부정하고 5.18에 대해서 제대로 시정 안 하고 또 세월호에 대해 가지고 망언을 일삼는 저런 저 정당에 대해서 왜 저렇게 많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이 대표 생각이.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해찬 대표의 이상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다라는 발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인데 결국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승리가 억울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더 큰 이야기는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된 것 맞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승리가 죽다 살아난 셈이죠. 호승줄을 묶고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그 장면과 구속영장이 기각되던 그 순간을 저희가 모두 다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모든 혐의 부인하십니까? 자금횡령 인정하십니까? 심경 어떠세요? 혹시 횡령이랑 성매매 알선 모두 다 부정을 하시는 건가요, 알선이?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이랑 빅뱅 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고 가시죠. 직접 성매매한 거 정말 부인하십니까? 다른 혐의도 일체 부인하세요? 그럼 구속영장 신청이 지나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속영장 기각되셨는데 떳떳하십니까? 자, 포승줄에 묶였었을 때 승리와 또 영장이 기각됐을 때 승리의 눈빛이 확연히 다른 것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도 구속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은 결국 영장을 기각한 건데 손소 변호사님 조금 더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자면 아니 정말로 대대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벌였는데 영장이 기각됐다.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경찰이 그렇게 열심히 수사를 했고 경찰 말만 들으면 뭐 크게 문제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영장이 왜 기각된 거냐 의아하거든요. 네, 일단 법원에서 유죄 무죄를 판단한 건 아니에요. 지금 수사 과정에서 구속 상태로 추가적인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구속하지 않고 출퇴근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재판 넘길지를 결정해도 충분한지 그 부분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일단 법원에서 이렇게 본 거죠. 주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횡령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범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원칙이거든요. 횡령의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런데 법인 간의 자금 흐름은 있어도 이게 승리 씨와 유 대표 개인에게 들어갔다는 증거는 포착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범죄 사실 소명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다른 혐의들도 물론 도덕적인 비난 또 이런 유명 연예인으로서 사회적인 비난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혐의들입니다만 증명을 아직 안 됐어도 혐의들이지만 그게 과연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속 사유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은 또 완전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성매수를 하고 성접대를 했다 할지라도 보통 구속하지는 않는다. 일단 성매매의 당사자라고 한다면 초범이고 반성하고 그러면 이거는 기소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교육받는 조건으로 기소도 안 하는 경우가 기소유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외의 그런 범죄들도 물론 도덕적인 비난 사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구속 사유냐, 구속 사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이 있는 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다만 이게 경찰 수사의 결론이긴 하지만 전체 수사의 결론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행 법제상 경찰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하고 그 경찰 수사의 결론을 검찰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보낼 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하겠죠. 근데 영장을 신청한 걸 보니까 당연히 기소 의견,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낼 텐데 중요한 건 검찰입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이 버닝썬 관련된 수사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도 없고요. 그리고 또 검찰이 직접적으로 경찰에게 구체적인 그런 수사 지휘를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 검찰은. 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경찰이 잘하는지 보자. 너네 잘하는지 보겠다. 네. 만약 경찰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부정 같은 결과가 나오면 검찰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입니다. 꽃놀이패다. 예, 이제 다 조사 자료 받아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불러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결과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걸 검찰이 밝혀낸다면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는 큰 망신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도 타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많은 국민들은 굉장히 아직까지도 경찰과 이 승리 측의 유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봐봐, 경찰이 경찰을 수사 못한다. 봐봐. 이러면 경찰을 어떻게 믿겠느냐? 경찰에게 1차선 종결권을 주면 경찰이 자기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덮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경찰 수사의 결론이 중요하다기보다 앞으로 검찰에서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의심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니 정말 승리 씨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아니면 경찰과의 유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도 검찰이 깨끗하게 밝혀줘야 되겠죠. 예, 지금 박소영 기자.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좀 당황해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 전담팀을 꾸려서 105일 동안 152명의 경찰 수사관을 대대적으로 투입했잖아요. 승리 씨 소환이 몇 번 했죠, 총? 소환이 모두 18번. 18번이나 소환을 했는데.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민감용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버닝썬 수사에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명운까지 걸었는데. 네, 그렇죠. 그럴 때는 분명히 이 경찰이 자신들의 그 치부에도 칼을 대겠다. 그러니까 버닝썬의 경찰과 이 버닝썬과의 유착 관계도 다 밝혀내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루어진 그 혐의에 대해서 보면 그 부분은 쏙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이 버닝썬 내의 그 마약 유통 그리고 그 각종 성범죄 이런 것들도 전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에 그렇게 명운까지 걸겠다고 하면서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었는데 지금 정작 경찰 수사는 어떻게 돼 있냐 보면요. 버닝썬과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은 한 명입니다. 미성년자가 출입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한 명만 지금 제대로 수사를 받고 있고요. 우리가 많이 그때 들었던 경찰총장
기억하시죠? 그러니까요. 바로 그 카톡방에서 등장했던 윤 총경 같은 경우에는 그때 지금 드러난 게 식사 접대, 골프 접대, 그리고 콘서트 티켓 받았던 것 이런 부분에 의해서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뇌물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 입증이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과연 수사가 어디까지 과연 명운을 걸 만큼 수사를 했는지 저는 좀 되묻고 싶습니다. 결국 경찰이 자기 식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했다라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경찰 내부에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위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승리 측의 입장도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승리 측 변호인 입장입니다. 이제 일단은 승리 측은 뭔가 좀 분위기가 확 바뀐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경찰이 말이에요. 횡령 프레임을 씌워서 과도하게 몰아갔다. 경찰이 과도했네.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7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경찰이 아닌,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노란색으로 밑줄을 쳐놨어요. 검찰한테 제출했다라는 건데 여기 또 정통 칼잡이 출신 전직 횟집 사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조국천 의원님. 승리 측 변호인이 경찰이 아닌 검찰한테 이 7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게 이게 참 묘한 대목인데 이거를 지켜보는 경찰 입장에서는 참 이라는 반응이 나올 것 같고 검찰 입장에서도 참 이럴 것 같아요. 경찰 과정, 수사 과정에서도 70여 쪽 분량 의견서를 얘기했겠죠.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경찰에 안 되니까 그러면 검찰에다 얘기하겠다라는 게 될 수가 있고 또 구속영장 심사에는 경찰관은 안 들어갑니다. 검사가 들어가고 변호인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영장 청구된 이후에 영장 심사 전에 의견서를 검찰에 내서 영장 심사에 임하는 검사로 하여금 요걸 좀 반영해서 당신이 주장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우리 박소윤 차장도 말씀 주셨지만 이 건의 포인트는 첫 번째는 경찰총장으로 처음에 크게 터졌다가 윤총경으로 돼서 한 대여섯 명 정도 구속은 한 명 된 그 경찰과 강남 클럽들 혹은 유흥업소와의 그 유착 관계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했느냐. 그리고 조홍천 의원이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봤을 때 경찰이 수사 명운 걸고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는 잘 높은 점수 주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안 했다. 제가 기록을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윤총경 이후에는 더 위로 나가지가 않아요. 또 옆으로도 잘 안 나가고 옆에 업소 미성년자 단속한 거 봐주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 구속했을 뿐. 왜 제대로 안 한 걸까요? 중이 제 머리 못 깎죠.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주셨지만 역시 그 강남 유흥업소 내에 만연한 마약 또 그 마약을 이용한 성폭력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됐어요. 나온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놔두고 횡령으로 몰고 가는데 아마 법원에서는 이게 범죄가 되기가 힘들다라고 지금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수사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경찰 내부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 내부의 반응이에요. 청와대와 여론 눈치 보다 보니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썼다. 그리고 여론에 떠밀려 수사 인력 대거 투입했는데 결국 경찰 수사 불신이라는 역풍을 맞게 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해도 국민들은 꼬리 자르기 수사 무능으로 바라보니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다라는 경찰 내부의 반응까지 현재 나오고 있어요. 이 의원님. 네. 그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탐관오리 100명보다 한 명의 감사가 부패하는 게 더 큰 문제다. 사실 우리나라의 검찰, 경찰 이런 감시 감독 권한을 가진 이런 기관들이 제대로 서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정신에 치우치고 우리 식구라고 봐주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사회가 법을 믿질 않고 공권력을 믿질 않게 됩니다. 지금 이번에 그 105명이라는 인력이 102일 동안 투입돼갖고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처음에 마약, 물뽕이 개입돼 있다고 성폭력이 있다고 여러 가지 있고 거기에 뒤를 봐주는 경찰관들이 있고 고위 경찰관까지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니까 국민들이 이 수사 결과를 믿을 수도 없는 거고 경찰은 이게 일부러 안 잡은 거 아니면은 무능력해서 못 잡은 거 아니냐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검찰에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초동 수사부터 다시 들여봐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세 번째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까지 발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 풀로 이동하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돌직구쇼 공식 수사반장 백희종 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손소혜 변호사님도 함께 사건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은요. 사랑에 눈이 멀어 자신의 친엄마를 살해하려고 청부살인을 의뢰했던 여성 법원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전말 함께 보시죠. 친모 청부살해 시도 교사 이 여성이 법원에서 이렇게 진술했어요. 김동성에게 푹 빠졌다. 김동성 씨와 내연관계였던 교사인 임모 씨, 31세 여성이죠. 지난해 11월 심부름 업체에 6,500만 원을 건네면서 나의 친엄마를 살해해달라라는 의뢰를 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어제 마침 항소심 공판이 있었어요. 이 임 씨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기심에 살해 청구 메일을 보냈을 뿐 실제 죽이려 한 건 아니다. 6,500만 원까지 건넸는데 그거 그냥 호기심에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 했다. 라고 해명을 한 거죠. 김동성과의 내연 관계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이 여성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항소심에서 입장이 바뀌었어요. 선처를 호소하면서 당시 내가 김동성에게 푹 빠져서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다. 사랑의 방해물은 없어져야 한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실토를 한 거죠. 기회가 있다면 치료받고 새 사람이 돼서 엄마에게 효도하고 싶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여성의 변호인은요. 항소심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연남에게 빠져서 김동성 씨죠. 김동성 씨에게 빠져서 스포츠카, 고급 시계 등등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해외여행 비용과 심지어 이혼 소송 변호사비까지 다 대줬다. 그에게 푹 빠져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해달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 여성이 김동성 씨에게 건넨 선물은 이렇습니다. 2억 5천만 원 상당의 고급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가 2억 5천만 원 있습니까? 있어요?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 5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건넸고 검찰은 징역 6년을 현재 구형한 상황이에요. 다음 달 11일 이 항소심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백희종 팀장님, 일단은 이 여성의 입장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1심 재판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좀 황당한 해명을 했어요. 6,500만 원까지 건넸는데 내가 그냥 호기심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려 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예.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 자매 간의 사랑, 또 이성 간의 사랑, 또 다른 외도의 사랑 아닌 사랑,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 31세 된 서울의 한 소재한 중학교 여교사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너무 없는 사랑을 했었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개념 없는 사랑. 네, 왜냐하면 1심에서는 사실 검찰 측에서는 징역 6년을 구형을 했어요. 근데 1심에서 이제 결과는 2년형을 받았죠. 근데 지금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항소를 하면서 내가 정말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 라고 이제 그 변소를 합니다. 네. 하는데 이 죄책감에 우울증과 죄책감에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어머니를 진짜 죽일 생각도 없었고 또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 씨와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상당수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문제였다라는 측면을 부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는 왜 사랑에 눈이 멀어서 빠져서 이제 이렇게 지금 다시 진술을 달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기회가 오면 정신병동에서 이 정말 그 치료를 하고
죄에 대한 상응한 죄를 달게 밟겠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간 수감 생활을 하기 싫다라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이 부분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왜 제가 이 사랑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냐면 여기 개념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지금 이 애도가 밝혀진 거는 남편이 부인의 애도, 그러니까 여교사인 이분이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기혼자입니까? 네네, 기혼자입니다. 그래서 메일을 들여다 보니까 사랑의 메신저가 오고 가고 했던 거예요. 기혼자였군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어떤 걸 발견했냐면, 내 부인이 김동성 씨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를, 장모님을 청부 살해하는 메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경찰에 이제 수사 의뢰해서 경찰이 이 사건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사건이 불거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한번 과정을 보세요. 예. 자, 김동성 씨 부인의 이혼 소송하는 이혼 소송비를 줍니다. 또 뭐 이자료식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해외 여행 경비를 주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000 땡땡에 2억 5천만 원짜리 외제 스포츠카를 줍니다. 그리고 또 뭘 줍니까? 유명 브랜드 시계를 무려 1,000만 원대가 넘는 시계를 4개를 선물을 하고, 그래서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 김동성 씨 부인이 이혼을 하는데 이자료 뿐만이 아니라 이혼하는데 사용하라는 변호사비까지 대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리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고 하더라도 기혼녀이고 또 어머니를 살해하는 마음까지 가지면서 정말 다른 유부남을 이런 거액을 주면서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과연 정상적인 사랑인가? 사랑의 국경이 없다라고 합니다만 사랑의 국경이 있죠,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개념한 행태, 그러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결국 2년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해서 선처해달라고 눈물을 내내 흘렸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은 정말 무개념의 표상이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딸, 엄마에게 효도하고 싶다라는 항소심의 이 딸의 진술을 듣는다 해도 엄마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다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지금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여성 김동성을 사랑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이 해명이 받아들여질만 합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 일단 뭐 범행의 동기 부분은 이미 다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1심 과정과 달리 2심에서는 또 자백까지 했기 때문에 다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뭐 어렵지 않고 중요한 건 그렇다면 형량, 양형이거든요. 1심에서 검사가 징역 6년형 구형했는데 2심에서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형이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2심도 징역 2년형도 무겁다는 건데 좀 변수가 생겼어요. 일단 1심 과정에서는 하지 않았던 반성, 이 반성을 2심에서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형량 결정에. 즉 여기서 피해자는 모친이거든요. 모친. 네, 모친이 어떤 입장이냐. 모친도 잘못을 한 본인의 딸을 용서하고 저 선처해 줄 것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또 진지하게 요청한다면 이 부분도 형량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2심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두루 감안해서 이제 적정한 그런 거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문득 궁금한 건데 이 여교사의 남편이 김동성 씨를 향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가사소송이 되겠죠. 가사소송. 네네. 그런데 이혼을 제가 정확히 지금 그들 부부의 관계를 지금 현재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만 이혼의 원인이 된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이혼을 하는 과정 또는 했거나 거기에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한 그런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소송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민사이기 때문에 민사법원에서 이제 그 소송이 진행되는데 어찌되었든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원한다면 남편이 원한다면 김동성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위자료 액수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승소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백희중 팀장님 여기서 궁금한 건 지금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와 4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김동성 씨는 잘못이 없는 겁니까? 사실 김동성 씨도 굉장한 잘못이죠. 객관적인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기혼녀, 유부녀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지금 부인이 있었던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건네주는 거액의 돈, 명품 그런 선물들을 아무런 제지 없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여성의 주장이 상당히 좀 황당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달에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6,500만 원을 이 살인 청부업자 같은 사람에게 건넸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서 이 건네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실제로 죽일 의사는 없었다. 그랬는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김동성 씨의 정말 너무나 사랑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다. 눈이 멀었다. 네, 눈이 멀었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의미를 보이는데 판사가 어떻게 이제 선고를 했냐면요. 예. 매일 내용으로 봐도 6,500만 원의 거액을 건네고 어머니를 정말 진지하게 확고하게 죽여달라는 그런 워딩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2년형을 선고를 한 이 부분인데 이 2년형이 짧다, 너무 길다라고 해서 항소심에 항소를 한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비판의 가능성은 법 결론하고는 틀리게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동성 씨가 그 상대방 여성이 유부녀인 거를 알았으면 잘못이 있는 것이고요. 네. 종종 이런 경우 있어요. 정말 몰랐을 경우도 있어요. 정말 몰랐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이 좀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과연 2심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저희들이 주목해서 취재해서 향후에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취재 수첩 사건입니다. 참 이 사랑이 뭘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이무송 씨 노래인가요?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두 번째 사건. 보고 싶다는 여친의 말에 훈련병이 황당한 전역 작전을 펼쳤습니다. 전말 함께 보시죠. 보고 싶어, 오빠. 이 말 한마디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죠. 그래도 이건 도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지난해 4월 논산 육군훈련소 훈련병 A씨 22살 여자친구와 훈련 중에 통화를 합니다.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오빠, 밥도 못 먹고 울면서 지내고 있어요. 오빠가 보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자 이 훈련병 A씨가 자대 배치도 안 된 거예요. 얘는 훈련병이니까. 범행을 결심합니다. 동료 훈련생에게 야, 십자인대 다치면 공익으로 빠질 수 있을까? 동료 훈련생이 그것도 거들어요. 내 아는 사람이 십자인대 다친 걸로 공익 판정 받았대. 다음날 새벽 A씨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를 시도합니다. 국군병원에서 십자인대 파열 진단까지 받아냈어요. 그래서 전역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역을 잘했는데 그 뒤에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기소가 됐다는 거예요. 딱 걸렸다는 거죠.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것 또한 백기용 팀장님, 잘못된 사랑이죠. 이건 여자친구가 잘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자친구 그냥 보고 싶어서 오빠 밥도 못 먹고 너무 힘들어요 했을 뿐인데 오버한 거죠, 훈련병이.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건 김진 앵커가 군을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저는 현역 육군 병장 2년 2개월 만기 제대입니다. 아까 그 워딩을 사용하면서 리얼하게 재현하는 모습이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지금 많았죠. 지금 많았어요? 많았죠. 인기가 많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지금 22세 된 이 군 훈련병, 이분의 여자친구한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요? 오빠라고 혹시 나이가 어린 여자친구면 오빠가 2년여 동안 늠름한 모습으로 군인으로 열심히 근무하는 그 모습, 군복을 입고 휴가 나와서 만나고 싶다. 너무 교과서적인 이 모습을 한마디 해줬으면. 그거 그래요. 정말 열심히 훈련받고, 그 다음에 일병으로 들어가서 이제 휴가를 받아서 갔으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군복을 입은 군인들 휴가 나와서 보는 모습 저는 정말 멋있거든요. 저도 이제 31사 정부사도 근무하고 했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왜 밝혀졌냐면 보통 그 훈련소, 논산훈련소거든요. 이게 작년 4월 22일인데 보통 6시에 기상을 하잖아요. 예. 근데 5시 1시간 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듣고 1시간 전에 기상을 해서 1.5m 총기 보관하면서 뛰어내려 버립니다. 아이고. 뛰어내려서 십자인대 파열로 됐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이런 심사를 해요. 상해를 입었다 그래서 무조건 기가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헌병, 군의관, 이 논산훈련소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무 판정이 어렵다라고 하면 기가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군 수사기관에서 개입을 해요. 결국은 이러한 군 기피 목적 상해를 했구나, 자해를 했구나 싶어서 이제 이첩 고발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돼서 형을 받은 건데 정말 이런 어떤 치기 어린 생각이 참 개념이 없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22세 정말 성실한 국방 임무를 마치고 또 군복을 입고 여자친구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군 판단 자체도 집행유예로 사실은
내렸던 것도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상처를 평생 이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괘씸하지만 집행유예를 한 거잖아요. 네, 규정을 한번 보죠. 예. 병역법에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도망갔거나 뭐 이렇게 그 행적을 이제 그 감춘 경우에 처벌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외의 규정이 정확히 있습니다. 예. 병역 이분을 기피하거나 감면받는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춘 경우, 그리고 또 이 사건인데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벌금형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번 사건도 전과자가 된 거고요. 전과자가 됐다. 네, 다만 초범이고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그 행동에 의해서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형량에 그래도 참고가 된 거거든요. 예. 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전과자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절대 우리 저 훈련병들이나 장병들은 그런 잘못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취재처 바이 두 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에 오늘 하풀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풀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하풀 4인방부터 직접 만나보시죠. 박혜미 씨가 첫 번째 하풀 주인공, 두 번째는 문무일 검찰총장입니다. 세 번째는 윤지호 씨, 네 번째는 북한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배우 박혜미가 25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난해 8월 남편 황민의 음주운전 사건 당시 사망한 동승자 2명이 박혜미의 뮤지컬 극단 단원들이자 제자들로 알려지며 큰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큰 충격을 받은 박혜미 씨는 남편을 대신해 당시 들끓었던 여론을 직접 상대하고 유가족들을 향한 보상 등의 문제까지 해결해가며 동분서주했는데 선처 없이 죗값을 다 치러야 한다며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황민 씨가 구속 전 아내를 향해 서운함을 토로했고 이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던 박혜미, 두 사람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2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만약에 가족이라는 게 기쁠 때만 가족이라면 저는 이 사건 이후로부터는 저는 가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운함을 토로했다고 얘기를 지금 박민희한테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걸 저한테 해결해달라고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 같아서. 저는 남편 얘기는 노코멘트 하고 싶어요. 너무 싫어요. 네. 저도 인간이지라 보호해주고 싶지 않고 비호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큰 잘못을 해서. 저는 대중과 이제 살 거예요. 대중을 위해서. 멋진 말입니다. 네,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네, 이제는,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됐어요. 양측은 원만하게 협의 이혼하기로 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양육권, 재산 분할 등 일체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한 박혜미 씨. 이제는 대중을 위해서 살 거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전과 같은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수윤 기자, 지금 일단은 두 사람이 원만하게 이혼을 했다. 결국 결론은 그렇게 됐는데 두 사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두 사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갈등이 굉장히 그 방송이 그대로 노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이 일이 좀 결정적인 원인이 돼서 이혼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혜미 씨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창작 뮤지컬을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제작자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창작 뮤지컬을 만들어서 이제 올리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황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1심에서 이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상 혐의로 지금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아서 지금 복역 중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판결에 불복을 해서 항소가 진행 중인데요. 박혜미 씨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복역 중일 때 단 한 차례도 면회를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사실은 이 황민 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목숨을 잃는 일.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박혜미 씨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박혜미 씨 입장에서는 아까 입장을 밝혔지만 애 같다. 지금 그렇게 입장까지 나왔었어요. 당시 황민 씨가 냈던 교통사고 돌직구쇼에서 다 보도에서 봤듯이 맞아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이 넘은 상태였고요. 또 굉장히 칼치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고 결국 그 사고 때문에 안타까운 목숨 2명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 당시에 황민 씨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쁠 때만 가족이라면 내게는 더 이상 가족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을 때 박혜미 씨가 얼마나 황당하고 당혹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시 뮤지컬에 열연을 펼치고 있었던 박혜미 씨에게도 대중들의 온갖 비난들이 쏟아졌던 바가 있었고요. 박혜미 씨도 이 사건 이후로 결국 목숨을 잃게 된 유가족들에게 거듭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혜미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편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이 남편 편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거기에 지은 죄값을 받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겠죠. 예. 따라서 협의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스스로 이제는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뮤지컬 본업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황민 씨는 감옥에서 본인이 지은 죄값을 받으면서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박혜민 씨가 그동안의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것처럼 더 열심히 하도록 응원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박혜민 씨까지 비난을 했는데 이번 사건에서 박혜민은 죄가 없다라는 여론이 또 지배적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사실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풀 주인공은요, 문무일 검찰총장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박상기 법무장관이 검찰은 겸손하게 굴어라. 검찰 조직의 이기주의다라고 상당히 강도 높은 압박을 해왔는데 반면 문무일 총장은 민주주의에 위반된다며 해외 순방 중 불만을 표출하며 총장 자리까지 걸겠다라고 작심 비판을 했죠. 문 총장의 이 같은 반기를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계속되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바꿨어요. 검찰의 의견을 경청하고 많은 부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이메일까지 쓰면서 검찰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이 이메일에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과연 이 제의를 받아들였을까요? 문무일 총장의 이에 대한 답변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유선상으로 보고받기로는 그런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자존심을 굽히며 어렵게 내민 손을 검찰총장이 그 정도는 안 된다. 그 손을 내치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검찰은 연기됐던 문무일 총장의 기자간담회를 재추진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 그러니까 청와대가 발표한 그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문무일 총장 이야기도 들어봤지만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민주당의 당론, 그리고 청와대의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를 한 분이 또 조홍천 의원이에요. 나의 법사위 자리까지 나를 사보임하라 라는 강도 높은 반대의 소신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검은 머리의 짐승은 걷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른바 문자 폭탄까지 받았던 조홍천 의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입장,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 변함없습니까? 수사권을 조정하라 했는데 수사 지휘권을 조정했잖아요. 예. 전혀 딴 일을 한 건데 뭘 찬성하고 반대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그건 평소의 생각입니다. 예. 청와대가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계속 반대하시는 청와대가 강조했다는 게 어디 있어요? 예. 박상기 장관이 어저께 이메일을 보냈다며요. 예. 아니 그리고 저 잘 가는데 왜 또 자꾸 그래요? 공수처랑 검경 수사권 조정, 특히 조국 수석 같은 경우도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겠다라는 거 공공연하게 밝혀왔잖아요. 네. 청와대 의중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아니 제가 왜 자꾸 그러냐는 건 그 검은 머리 그런 얘기를 왜 또 하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조홍천 의원에게 그랬잖아요. 흰머리인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이 수사권 조정의 논의가 시작된 것은 검찰이 수사권, 수사 지휘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없는 것도 만들 수 있고 있는 것도 없앨 수 있고 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정적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때그때 맹수로 돌변하는 그런 행태가 반복이 되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검찰에게서부터 직접 수사권을 떼내자라고 해서 수사권 조정이잖아요. 근데 요번에 한 거 보면은 경제, 부패, 공무원, 선거 뭐 이런 것들 그동안 해왔던 것들 특수부가 해왔던 것들 그대로 다 남겨놨습니다. 이게 무슨 수사권 조정입니까? 그 대신에 경찰의 1차 수사권 개시권을 인정을 해줬는데 경찰이 그러니까 수사란 거는 어차피 국민의 신체와 재산
대해서 침해를 가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수사지휘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이 통제를 해왔습니다. 그걸 풀어줬습니다. 예. 이 안에 의하면. 그렇죠. 그럼 누가 좋은 겁니까? 경찰은 좋을지 몰라도 국민은 어떻게 됩니까? 통제가 지금 통제 장치가 없어졌는데 예. 이게 무슨 개선책이라고 하는지 난 모르겠다는 게 제 주장의 근거예요. 예. 동료 의원님 금태섭 의원도 공수처와 수사권 이번 조정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서 금 의원도 아마 같은 곤란한 상황을 지금 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금태섭 의원과 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를 반대한다는 것이고 저는 아까 버닝썬에서 보다시피 경찰, 검찰, 법원 그 누구도 자기 사건 수사하고 재판하면은 주문 제머리 못 깎는다. 그래서 별도 다른 곳에서 검찰, 경찰을 수사를 해야 된다. 처단을 해야 된다. 라는 게 그 현실적으로 계속 법적 비리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처는 필요하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권을 다 없애야 된다. 검찰에. 금태섭 의원은 조금은 남겨놔도 된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소신 발언을 한 조홍천 의원의 소신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하플 세 번째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고 장재현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 주장했던 배우 윤지호. 지난달 24일 돌연 모친의 병 간호를 위해 캐나다로 간다며 거짓말을 한 뒤 출국해 많은 공분을 산 바 있는데 한동안 잠잠했던 윤지호가 오랜만에 밝힌 근황이 또 논란입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감금과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건데 하지만 가족 구성원 중 누가 감금 및 구타 욕설을 한 건지 또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라면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윤지호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수민 작가는 중요한 건 사람들이 후원금을 돌려받고 싶다는데 나와서 왜 조사를 안 받으냐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윤지호는 현재 SNS를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북한의 식량난 도움이 시급한 수준이라며 쌀 지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정부. 그런데 정부의 주장과 달리 정작 북한 내 식량 가격은 6개월 가까이 하락하며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 쌀값이 1kg당 1,000원가량 떨어졌다는 것. 지난해 11월 5,000원이었던 평양의 쌀 가격은 4,000원대 하락세. 이해운 국회 정보위원장은 장마당의 식량 가격이 작년 5,000원에서 4,000원으로 내려갔다라는 얘기도 있다며 굶어 죽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정부의 식량 지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상황. 북한은 쌀 몇 톤 갖고 생색내지 말라라며 정부에게 조롱을 한 상황. 결국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정부는 쌀을 지원하려고 통일부 장관이 대북 지원 간담회까지 벌이고 있는데 정작 북한은 시큰둥한 상황.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 이양수 의원님, 북한의 장마당의 쌀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쌀이 장마당에 풍부하다라는 건데 쌀이 안 부족하다는 건데 이거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쌀 생산량이 적은 거지 쌀 유통량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 정부가 잘못 판단하고서 북한의 쌀 지원책을 제시를 한 건데요. 그래서 별로 쓸모없는 정책이 돼버렸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거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진 한 장을 제가 들고 왔는데 예. 우리 오늘 그 정론지 동아일보의 일면 사진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사진.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을 찍은 게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여기가? 북한 장마당을 찍은 겁니다. 예. 북한 장마당이 그냥 잠깐만 들고 계세요. 네. 북한 장마당이라는 곳이 그냥 조금 몇 명 나와서 이게 서로 물물 교환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초기 단계에 진입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아주 번화합니다. 지금 북한은 무역업을 하는 그 부호들이 생겼습니다. 그 부호들이 고위 공무원과 공산당과 이익을 나눠서 그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마당에서 상인들과 물건을 내다 파는 주민들이 있는데 또 하급 관리들과 하급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과 이익을 나누면서 장마당 경제를 통해서 북한이 시장이 돌아가는 것이 한 7, 80% 경제활동의 한 7, 80%를 담당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북한의 장마당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그 시대에도 쌀 파동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쌀 부족, 옥수수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단 한 명도 아주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장마당 경제가 북한의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맞는 대북 정책을 잘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보도를 보게 되면은 북한에서 쌀에 대한 공급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식량 지원이 받은 내용들이 일부 있고 불량미에 갖고 있는 창고들이 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급이 되는 양들이 받침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장마당에 대한 얘기 잘 해주셨던 것처럼 키로당 5,000원 정도 되는 쌀값이 4,000원 정도로 떨어졌다는 건 한 20%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굉장히 심화되기 때문에 인도적인 식량 지원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북한이 벌써 2차례나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게 되는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북한의 정말로 인도적인 식량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북한이 이와 같은 도발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협의체를 열어서 이야기하겠다는 내용의 핵심은 인도적인 식량 지원을 꼭 해야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유엔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지금 이해운 정보위원장 등 국회 정보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식량 지원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다시 한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쌀 준다는데 시큰둥했군요.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죠.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을 힐링 뉴스의 주인공으로 선정해봤습니다. 특이한 상이에요. 웃음 전파상. 스승의 날 누구누구 선생님께 드리는 학생들의 감사 상장.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상장을 주는 게 아니라 카네이션과 선물 대신 부담 없이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참을 인상, 우리가 속썩였는데 이 선생님 참 잘 참더라, 거의 부처님 수준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상장을 수여하는 진 풍경이 벌어지고 있어서 많은 또 네티즌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는 상인데요, 예쁜 미소상, 이 상 이름 예쁘죠? 주옥 같은 수업상, 그리고 살인미소 전파상 등등이 있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요즘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선물 드리기도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현직에 있는 이 학생들이 이런 상장을 줘서 받는다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정말인지 보람있고 뿌듯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진 풍경도 있는데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마음을 모아서 선생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하는 학교도 나왔습니다. 광주시에 있는 이 동명고인데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발을 서로 이제 씻겨주는,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약간 세족식을 차용해서 의미 있는 스승의 날의 풍경을 벌이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으로 선정해 드렸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정말 그 선생님 잘 계실까 궁금하신 은사님들 다들 마음속에 한두 분들 있으실 텐데 오늘 한번 전화라도 드려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